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세한 지문에서는 이미 보충 영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10강이에요. 우리 좀 다시 경제로 돌아와서 좀 굵직굵직한 정보들 위주로 볼 건데 1단락을 딱 보잖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하셔야 돼. 힌트는 뭐냐면 1단락 끝부분이에요. 이를이라고 지시어로 딱 요약해주면서 작은 따옴표 조세정가 딱 보이시죠? 미안해, 나 지금 힘이 없어. 살을 다시 찌워야 되나? 나 지금 체급이 많이 내려가서 힘이 없어. 자, 그래서 1단락 끝부분을 보시면 보통 주제 세팅이 되고 특히나 이렇게 지시어가 있으면 주제의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럼 봐봐. 글의 주제는 뭐야?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현상은 결과 얘들아. 이라고 쓰고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 2단락부터 있는 이 글은 여러분 그냥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쉽게 설명을 할게 얘들아. 자, 여기는 Q, 양이겠죠. quantity. P, price, 가격이겠죠. 그럼 봐봐. 지금 demand, 수요 곡선이고 supply, 공급 곡선이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월급이 200인데 아이폰이 100만 원이면 2개 사. 근데 갑자기 아이폰 200으로 오르면 하나밖에 못 사죠. 그럼 봐봐. demand, 수요 곡선은요. demand,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 수밖에 없어. 100만 원짜리 200으로 2개 샀다가 200만 원짜리 200으로 하나 사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Y축이 올라버리면 Q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됐어? 그냥 그래프 해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수학 시간이야. 오늘 저 현우진이에요. 그러면 디맨드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 곡선 또는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 1차 함수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1차 함수 직선이 돼. 여기까지 되시죠? 다음에 서플라이 곡선인데 내가 100만 원에 팔던 물건이 있는데 갑자기 품귀 현상이 나서 뭐 200만 원이 됐다고 치자. 팔면 팔수록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플라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무한대로 생산해서 무한대로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라는 것, 마켓이라는 곳에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만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어디였다? 여기였다야. 그래서 현재 1,500원에 100만 자루의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야, 물건 하나당 100원씩 더 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럼 일단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얘를 얼마로 책정하고 싶냐면요.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1,500원에 팔던 거를 시장가를 야, 세금 100원이 추가됐으니까 1,600원에 팔게라고 100만 원을 평행이동시키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S1에서 S2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고 이 평행이동은 얼마였다? 조세만큼인 플러스 100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수학이야. 수학이야. 자, 그러면 그 100만큼 올라가서 100만 자루를 1,600원을 주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균형점이 찾아지는 데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래서 Q, P에서 새로운 양과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이 만들어지더라요. 여기까지 되셨니? 되셨죠?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1번 선집도 볼 건데, 조세 부과 이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시장의 균형점인 P, Q, P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니까 1번 선지 괜찮고, 2번 선지는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은 100원이야. A 100원만큼을 조세금으로 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3번을 보셔야죠, 여러분. 봐. 조세를 100원이 아니라 50원이 되면, 여러분, 자, 봐. 100원이 아니라 50원이 되면,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왜냐면 봐봐. 50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맞죠?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 여러분, S2가 우하향했다라고 보셔도 되고, S1이 자상향했다고 보셔도 돼. 그래서 정답이 3번 되시는 거라고요. 됐니? S1이 우하향은 일단 아니잖아. S1이 우하향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뭐야? 수학 그래프 해석이라고 보시면 편하다고. 수학은 여러분이 신물 날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너스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힘든 친구들한테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체력을 아끼시라고. 괜히 없는 체력 이거 지문 터느라 다 털리고 계시지 말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1단락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조세전가 한 단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세전가 왜 일어난다? 조세를 부과를 시켜도 시장이 때문에 조세가 전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한 형태로 가지 않는다야.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성 문제도 생기죠. 조세정가의 방향성이 양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 양쪽 방향으로 가냐를 정리한 거야. 그게 뭐야? 그렇죠. 어떤 경우? 자, 소비자가 구입량 변화가 힘든 경우야. 내 입장에서 완전히 앱등이거든요. 얘도 애플 써. 이 터치스크린보다 얘가 훨씬 나아. 그러면 얘랑 연동해야 되니까 얘도 맥이야. 얘도 애플이야. 옛날에 편집하는 것도 맥으로 했어. 그러면 나는 맥 가격 오르면, 애플 가격 오르면 다 사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만약에 세금을 100만 원 더 내라고 해도 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단이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그 탕후루라고 생각을 해봐. 아직도 요즘 탕후루를 먹니? 잘 안 먹잖아. 일본 애들은 먹더라고. 갑자기 너무 웃기지 않냐? 탕후루는 중국 음식인데 일본에서 탕후루를 한글로 써서 팔고 있어. 일본에서.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럼 봐봐. 그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는 생산자 세금 부담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해봐. 요약해봐 지금. 이 지문을 요약해보세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생각하고 딱 요약해봐.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풀이 과정 할 때요. 이런 풀이 저런 풀이 저런 풀이 저런 풀이를 다 쓰지 않잖아. 푸는데 핵심이 되는 풀이 과정 하나를 뚫고 나가거나 중간에 실수가 있으면 또는 중간에 막히면 뭔가 풀이를 좀 조정할 뿐이지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그냥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쭉 끌고 가잖아. 그것도 똑같다니까. 1단락 주제는 뭐예요? 조세 전가라는 현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너무 간단하다. 주어서 술어야. 조세가 전가돼요. 그러면 이 현상이라는 거는 뭐니? 결과 이펙트잖아.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그게 글이라니까. 그래서 원인을 얘기하는 게 2단락부터일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같이 세트로 오는 걸 글의 구성원리인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완결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글이 아니야. 자, 다시 돌아와서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 2단락과 3단락을 봤더니 생산자한테 100원 조세 내라 그랬더니 소비자한테 일부가 전가가 되죠. 반대로 소비자한테 내라 그래도 생산자한테 가지. 야, 왜 그런데? 왜 그런지 봤더니 가격 변화가 생겼어요. 가격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생겨? 델타 P야. 델타 P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가격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가격 변화가 생겼을 때 생산량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경우. 소비자한테 생겨야 되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못 바꾸면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최대한 수학적 기호로 썼고 특히 이 A단락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다고요. 그럼 요약해보잖아. 이걸로 요약 끝이야, 얘들아. 답도 다 나와요. 저 따라오세요. 실제로 3번 끝났지? 두 번째도 봐. 자, 기억은 뭐야? 소비자가 조세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량을 못 줄이는 경우. 바나나?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했어요? 바나나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바나나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었지. 커피도 마찬가지야. 커피 안 먹어. 녹차 먹으면 되지 뭐. 샴푸 가격 올랐어? 아니 뭐 딴 거, 싼 거 사면 되지 뭐. 샴푸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비누로 감지 뭐. 해버린다고. 그래서 1, 2, 3 다 아웃이고. 자, 4번 선지 봐. 사과 가격이 떨어졌어? 나중에 비쌀 때 팔지 뭐. 5번이죠? 왜? 이거 안 팔면 언제 팔 건데? 됐니? 유행 지나면 아무도 안 사. 패션은.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남는 1번이다. 자, 조세 전가라는 주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야?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가 제품 가격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조세 전가를 시켜놨더니 조세 전가를 시켜놨더니 자, 조세를 부담하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 때문에 조세 전가가 어느 쪽으로 일어난다잖아. 이해됐니? 좀 더 알면 끝이지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풀어보셨고 고생해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주황색 끝이야. 그러니까 물론 배경식도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문과를 간다, 상경계를 간다 그러면 그냥 수학과예요. 그냥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는 피해서 인문대를 갈게요.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셔야 돼. 자기만의 길을 가셔야 돼 이제. 혹시 옵션 질문인 사람 손? 옵션 질문이었다 손. 오케이. 옵션 나 볼게요.
자, 옵션은 여러분 완전히 그 마술 같은 건데, 우리가 돈 복사 하는데 돈 복사 기술은 옵션이야, 그냥.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돈 복사 기술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옵션은 뭐냐면 이거야.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뭐 본인 주식 좀 사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뭐가 있을까? 너무 식상하지만 삼성전자 보자. 역시 박살이 나고 있군요. 자, 그럼 봐. 야, 누군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돼가지고 누군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생각 누군들 안 하니? 근데 뭐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뭐 타임머신 넣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어. 그런데 여기 샀다고 치자. 근데 주식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뭐 나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만 원 손실이 나는 거잖아. 반대로 내가 여기서 사서 이게 되면 플러스 2만 원 이득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측 가능하면 다 돈 벌어 있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 따라볼까요? 주식이 오를 확률이 50%고 떨어질 확률이 50%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10,000원 오를 확률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1,000원이라고 해도 돼. 10,000원 떨어질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런데 옵션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지금의 예를 들면 1만원짜리 주식을 또는 뭐 지금 뭐 얼마짜리 X1짜리 주식을 2년 뒤에 특정한 P 가격에 살 권리야. 이게 바로 옵션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얘가 10,000원이라고 쳐볼게. 이게 2년 뒤에, N년 뒤에, 이게 뭐 2년 뒤에 20,000원이 될지 아니면 뭐 5,000원이 될지는 몰라요. 맞지? 뭐 계산하기 편하게 대칭적으로 15,000원이 될지 그냥 5,000원이 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 옵션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 주식을 15,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에 살 권리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라. 내가 15,000원이 되면 10,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5,000원 이득이죠. 내가 5,000원이 되면 10,000원에 살 권리니까 그냥 나 5,000원 손실이지. 여기까지 보면 확률 50% 플러스 5,000 마이너스 5,000이니까 기대값 똑같아. 제로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옵션은 뭐냐? 옵션은 계약 체결 비용, 권리 구입 비용이란 게 존재해. 그게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옵션을 사는 순간 마이너스 1,000원에서 시작이야.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는데도 시가는 5,000원인데도 내가 10,000원에 사야 되잖아.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손실은 마이너스 1,000원에서 끝이야. 근데 주식이 오르다 보면 끝도 없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10만 원 가더라도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옵션이라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돼. 이걸 말로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래프로 보시면 돼. 잘 보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A의 2년 후 상황이라고 했었잖아. 자, 이 사람이 이거야. 현재 주가 상관없이 2년 뒤에 내가 1만 원에 살 권리가 있다고 쳐보자. 됐죠? 그럼 봐봐, 얘들아. 2년 후의 주식 가격은 예를 들면 이거야. 10,000원일 수도 있고요. 20,000원일 수도 있고요. 상장 폐지 0원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일단 나는 이 1,000원을 뭐로 납부했어? 옵션 프리미엄으로 납부했어.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 구입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옵션을 사는 순간 마이너스 1,000원 찍혀서 통장에. 됐죠? 그리고 2년 뒤가 됐다? 잘 봐. 만약에 이 주가가 2만 원이 가면 사면 되잖아요. 10,000원에 사면 되잖아. 그러면 시가 2만 원짜리를 나는 10,000원에 사고, 그리고 옵션 구입 가격 1,000원을 빼면 나는 9,000원 이득이야. 맞죠? 자,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15,000원일 수도 있어. 시가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고 옵션 프리미엄 1,000원 빼서 난 얼마 이득인 거야? 4,000원 이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10,000원보다 오르면 내가 이득이라는 건 이해되셨을 거야. 근데 반대로 이거다, 얘들아. 만약에 얘가 5,000원이 떨어져서 5,000원에 있다고 쳐봐. 그럼 나는 이걸 10,000원에 사야 되는 거니까 벌써 손실이잖아. 옵션 행사를 안 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손실이 얼마로 고정이야? 마이너스 1,000원 옵션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그만이야. 마이너스 1,000원으로 고정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보다 떨어지더라도 옵션 프리미엄 이하로 손실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가격이 10,000원 이상이기만 해도 나한테는 이득이라고.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머리가 지끈거리 아프냐? 맞아.
이 상품을 이해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하더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민법 배우듯이 적분법 배우듯이 자본주의를 배운다, 돈의 공식을 배우잖아. 그러면 돈에 있어서의 판단에서 정답을 낼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옵션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고 지문을 한번 빠르게 한번 털어보면 자, 봐. 옵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해주죠. 그래서 친절하게 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해줬어. 시기가 있고, 가격이 있고, 자산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옵션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옵션에 대한 정의는 필기 따라오세요. 1번.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권리래요. 됐니? 그럼 요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도를 그릴 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핵심 정보들. 그래, 누가 봐도 주제는 옵션이야. 그럼 옵션에 대한 정보가 저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으면 네 가지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보자.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상품을 사고 팔 권리잖아. 여기까지 되셨을까? 다시 저 따라오셔서. 히터 좀 끄자. 너무 덥다. 자, 2단락. 그러면 기원에 대한 얘기인 건데 예시를 가지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얘도. 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거야. 올리브유 앞찾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종기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손 놓고 놀아야 되잖아. 수입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파종기에 일단 권리를 사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풍작이잖아. 수요가 많아지겠지.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임대료 상승하겠지. 그런데 나는 계약된 금액으로 빌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으로 빌려서 더 비싼 가격에 빌려주면 이득이죠. 자, 반대로 흉작이 나버리면 수요가 줄어. 임대료도 떨어져. 난 비싼 가격에 빌리기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 포기해버린 그만이야. 그럼 뭐만 포기하면 돼? 옵션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3단락.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함의 행사에서 이득은 무한대로 열려있고 불리함 포기할 수 있으니까 손실은 닫혀 있어요. 일정 금액으로. 봐봐. 손실은 어떤 만큼? 옵션 가격만큼만 손실을 보면 돼. 왜? 내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해됐니?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나는 그만큼 이득이라니까. 수익이 비대칭적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공식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파생상품은 왜 다 죽냐면 첫 번째는 수수료 때문에 죽고 두 번째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남들 돈 버니까 내동매매하다가 부안해동하다가 다 작살나는 거거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품에서 실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요행바라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뭐라고? 즉 수익의 비대칭성이 핵심인데 자,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은 이득이 돼. 하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일정한 수준이니 옵션 이득일 수밖에 없겠고 그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정의가 끝났죠. 자, 이제 4단락인데 자, 그럼 봐봐. 경영자들 대상으로 주식 옵션을 왜 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 자, 5단락.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야. 그래서 회사가 경영자한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해. 왜? 경영자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가격을 높이려고 할 거고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은 주주의 자산도 늘어나니까 주주한테도 이득이겠죠. 6단락. 자, 그래서 수익 비대칭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옵션 너무나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죠. 회사가 20년 장기 플랜을 보고 가야 되는데 3년짜리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20년 뒤 회사가 망하든 말든 3년 안에 주가만 높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옵션의 한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자, 1달러 옵션에 대한 정의를 끝냈고 혹시 너무 빠르거나 어렵니? 2달러 옵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시는 지금처럼 자, 풍작이야. 수요가 많아져.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빌려서 고정된 임대료에 빌려서 또 상승된 임대료에
재임대를 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나는 올라간 만큼의 이득이 있을 거고, 물론 마이너스 옵션 프리미엄은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흉작이 들었어. 그럼 당연히 수요는 줄 거야. 수요가 줄었고 고정 임대료가 당연히 하락된 임대료보다 싸요. 비싸요. 그럼 나는 재임대를 포기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나한테서 마이너스는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마이너스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만큼 1,000원이었다면 이득은 주가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다음에 1만원 마이너스 0.1 이게 나한테 이득이 가격 P가 오르면 오를수록 나한테도 이득이 그냥 비례적으로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나의 수익도 비례적으로 오르는 거고, 보이시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나는 그냥 고정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000원으로. 이런 수익 비대칭성 때문에 옵션을 잘 이용한다 이런 얘기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3달러. 근데 이제 누구나 쉽게는 돈 벌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옵션에서는 이거는 기본 개념인 거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니? 수익 비대칭성이라고. 그럼 이 수익 비대칭성을 백날 줄글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을 거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달러, 6달러로 넘어가면서 6달러는 한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억이 안 나? 왜 경영자한테 주느냐? 경영자한테 옵션이 있다면 경영자는 당연히 주식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자산도 늘겠죠. 여기까지 하면 핵심 정보 끝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요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요약이 돼.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구조 처리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저랑 같이 구조 처리 연습도 해가실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도 해보실 거고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요약도 해보실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수업 때 한 번 또 듣고 필기 한 번 더 해보고 집에 가서 혼자 또 한 번 요점 정리 한 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지문을 2번, 3번 정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정리되셨으면은 당연히 주식 옵션도 권리도 당연히 매매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옵션은 그렇죠. 내가 이득이면은 행사하고 손실이면은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정답 2번 끝이죠. 자, 그럼 왜 이걸 정답 선지로 설계를 했냐면 옵션의 이러한 특징이 뭐로 이어지는 거야? 수익 비대칭성으로 이어지죠. 나한테 이득이면 행사, 손실이면 포기, 수익 비대칭성 만들어지지.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기억이죠. 왜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니? 그렇지. 내가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고 그런 원리리 하신 사람은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너무 수월하게 핵심 선지, 정보 선지, 정답 선지 2번, 5번이 보이시면서 그래프 해석도 되시면서 가셨겠죠.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 해석을 본다 얘들아. 자, A는 주식 가격이 10,000원 넘었을 때 옵션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죠. 어쨌든 이득이니까. 맞죠? 자, 여기서 네가 헷갈린다면 이거야. 선생님, 수익이 마이너스 1,000원 찍혀 있는데요. 잘 봐야 돼 얘들아.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게. 자, 예를 들면 주식이 딱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행사나 뭐 포기하나 똑같다는 걸 알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주식이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주식이 현재가 10,000원이었어. 현재가 1,100원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봐야 돼, 얘들아.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에 살 수 있잖아. 10,000원에 살 수 있잖아. 그럼 일단 내가 행사가에 사가지고 주가를 시가로 팔아버리면 일단 나의 1차적인 이득은 100원이에요. 맞니? 그런데 뭐가 지금 빠져야 돼? 고정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고정적으로 빠져야 돼요. 옵션 프리미엄이 고정적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원이 찍히는 거야. 마이너스 1,000원이 찍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00원이 찍히고 남는 거는 얼마야?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000원인데 얘는 마이너스 900원이 찍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원보다는 마이너스 900원이 이득이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10,000원을 넘기기만 해도 행사를 하면 옵션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원에서 일부라도 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예를 들면 1,500원이 됐다고 쳐봐. 행사가 10,000원이야. 얼마 남아? 500원 남아.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1,000원 빼. 그럼 마이너스 500원 손실이야. 즉 어쨌든 주가가 100원이라도 오르면 이득이라고요. 왜냐면 옵션 프리미엄 마이너스 난 거를 상쇄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10,000원 넘으면 행사하는 게 이득이고 B는 뭐야?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만큼 1,000원이고
행사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이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정답 3번 되셨을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 뭐 아까 55번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마무리되면 되겠고, 이건 괜찮은 거 맞아요? 봅시다. 자, 여러분 식강 계속 보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끝판왕 지문이 22학년도 브레튼 우주고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브레튼 우주라는 것은 우리 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지문이고,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팅돼야 되는 지문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식강에서는 이 전설의 시작 그 전에, 그래서 우리 프리퀄 지문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지문들을 흐름에서 제가 사실은 경제 지문이 옛날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핵심이 되는 지문들만 딱딱 엮어 놓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좀 잡아드리면 우리 18페이지에 나왔었던 이 지문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인데, 이 수요 공급은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민이 시절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수요 공급에서 끝났을 텐데, 여기에다가 조세가 전가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개념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이해 출제확률은 20% 미만으로 보는 이유가 최근 EBS나 교육청에 출제되는데, 출제는 되지만 막 메이저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경제는 제가 수학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그래프인데,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이라는 개념이죠. 자, 옵션이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벌써 어렵잖아.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려운 거야. 수익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옵션은 그래프 해석인데 얘는 출제 가능성은 좀 더 낮아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자, 이제 세 번째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약간 넘어갈게요. 지금 좀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이커브 곡선인데 얘는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거든. 환율과 경상수지요.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들어와 있어요. 이 브레튼 우주 돈의 역사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네 번째 지문을 볼 것이고, 일단 여러분한테 채권하고 할인율 개념부터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인율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채권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토대가 박혀 있어야지 여기를 뚫고 나가는 과정에 18, 2 기출줄이 뚫리면서 끝편왕 지문 얘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할인율의 개념인데, 할인율은 별거 없어요. 이쪽으로 봅시다. 자, 내가 예를 들면 뭐 100억 있다고 치자. 자, 100억 있는데 내가 은행 이자가 1%짜리로 이자율과 금리는 동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짜리로 1년 뒤에 얘 가치는 100 플러스 1억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금리가 5%짜리라고 해보자. 그럼 100 플러스 5억이죠. 얘가 110%라고 해보자. 그러면 100 플러스 10억, 110억이죠. 금리가 100%인 시대도 있을 수 있었겠죠. 100 플러스 100, 200억이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금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현재의 100억이 미래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로의 환산이야. 됐니? 이게 바로 어떤 개념이다? 이자율의 개념이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대로 볼게, 얘들아. 우리 미분의 역연산의 적분인 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자율의 역개념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할인율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자율의 역개념으로서 이게 할인율이라는 거고, 자, 잘 보셔야 돼. 자, 얘 200억이죠. 얘 110억이죠. 얘 105억이죠. 얘 101억이죠. 잘 보셔야 얘들아. 이자율을 그대로 할인율로 가져다 쓰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200억은 100억으로, 10%에서는 110억이 100억으로, 5%에서는 105억이 100억으로, 1%에서는 101억이 100억으로 가잖아. 이해됐니? 즉 어떻게 돼? 할인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 환산 가치가 훅 떨어지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게 바로 할인율 개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단락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저 따라오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자, 뭐라고? 그렇죠. 먼저 이자율의 개념과 할인율의 개념을 가져오는데, 이건 미분적분 같은 관계라는 거야. 이자율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할 때의 개념이고,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개념이야. 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자꾸 문장 구조 잡는 게 그 이유라니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구조에서 목적어, 부사어 순서 바뀌면서 이자율 할인율이 역개념이 되는 거야. 미분이냐 적분이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우리 이자율은 이미 다들 뭐 통장도 있으실 거고 개념을 알고 계실 거니까 할인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한 얘기지만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죠. 할인율이 100%로 갔을 때는 200이 100이 되고 10%에서는 110이 100이 되고 5%일 때는 105가 100이 되는 거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지더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 옛날에는 뭘 내야 될지 몰랐고 내더라도 지적 능력이 다들 좀 많이 현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어 얘들아. 똑똑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요즘 시대에서는 이게 거의 중학생 문해력 교재에 들어가 있어. 자, 1단락부터 볼게요.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해서 당연히 사업 타당성을 진단해야 되겠죠. 이 경우 지시어로 정부가치 높이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환산, 봐봐 얘들아. 이라는 지시어, 이러한 환산이라는 지시어로 주제를 좁혀주고 있고 그게 바로 뭐다?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어떻다?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개념이다. 미분이지만 적분과 같은 미분과 적분 역연산 역개념이다. 따라서 현재 이자율 10%라면 자, 노란색으로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 10억이 11억 되는 개념이래. 반면에 글의 주제인 할인율은 뭐야? 내년에 11억은 현재 10억이 되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결국 1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저기다가 저렇게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뭐 종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도 이런 문제 그냥 처음 봐도 처리가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종의 치트키를 써드린 게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절반 정도는 본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기시감이 확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앞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나오는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우리가 실전에서 이 내용을 처리할지 말지 확률이 없어져. 그냥 100% 이미 처리된 상태에서 보는 거야. 최소한 30에서 50% 정도의 정보량은. 자, 2단락. 그러면 글의 주제가 할인율이냐? 그 할인율에서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쓰이는 할인율 이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 당연히 구성원들이 느끼기에 괜찮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프로블럼 픽.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뭔데요? 첫 번째,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가자. 시장 이자율로 가자. 자, 그래서 3단락으로 넘어와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썼을 때 괜찮은 건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뭐니? 이것도 한 칸 좀 잡고 갈게. 저 따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수업이 미안해. 맨날 3시간씩 하니까 좀 처지죠. 저도 처져. 죽을 것 같다. 하지만 힘을 내셔야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은행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은행은 금융과 동의어야.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초로 있었던 은행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원은 방코예요. 방코는 벤치야. 벤치는 어디 있었냐면 베네치아 상인들이 앉아가지고 얘네들이 환전소라든지 금을 보관해줬어. 그때 얘네들이 은행이 시작이었던 거야. 그럼 얘네가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써줬던 거야. 이게 돈의 역사고 이게 은행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금을 얘네가 100을 맡겨. 그럼 보관증 100을 써줬겠죠? 근데 이 금 100 중에 찾아갈 비율이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BIS 비율, 지급준 비율이 보통 8%라고 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90만큼의 금은 뭐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해주거나 지네 멋대로 사실은 보관증을 지네 맘대로 유통을 하는데 이 역사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이거거든. 현대 은행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한은행 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00억을 맡겨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네가 100억을 예금을 했기 때문에 예금 이자를 주겠죠. 이자 한 2% 준다고 치자. 그럼 은행 이자 2%는 어디서 넣어서 줄 건데? 자, 이거죠. 그렇게 받은 100억을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급준비를 한 10% 정도만 남겨놓으면 돼. 그럼 90억 정도를 대출을 해주겠죠, 누군가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는 대출 이자를 받겠지.
자, 대출이자 뭐 7%라고 합시다. 그럼 6.3억이 들어오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6.3억을 쓰고 예금이자 2억을 써서 예금과 대출 사이의 차이 6.3 마이너스 2억을 해서 4.3억을 벌지. 이걸 뭐라 그런다?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이게 은행의 주된 수입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이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본 거야, 니네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는 값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에서 은행이 수익을 버니까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한대로 높아질 수도 없고 무한대로 낮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적정하게 수요 공급에서 대출과 저축이라는 수요 공급 사이에서 결정되는 값이야. 자, 그러면 예금하는 사람만큼의 이자율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쓰자. 왜? 반대로 봐봐. 이자율이 역개념의 할인율이었으니까 시장 이자율의 역개념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써보자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런데 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높게 측정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뭐예요? 야, 공공 분야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안 되라는 게 근거야. 또 민간 자본의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쓰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둘 다 너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주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 비판의 근거는 뭐야?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얼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는 되셨을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올게 이제. 자, 정리한다. 1, 2단락의 주제는 뭐야?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이야.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인데, 그래, 주제 세팅은 지금 뭐로 되어 있다? 사회적 할인율이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기 힘드니 어떻게 해보자. 사람들이 자꾸 정하기 힘드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해결 방법과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가보자 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3단락에서는 이거야. 시장 이자율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고요. 민간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쪽의 주장과 근거를 얘기해. 그런데 이 글은 둘 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즉, 둘 다 비판하는 게 글의 주제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럼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근거가 뭐니? 기억이야, 얘들아.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처리가 안 되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걸 처리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따라옵시다. 여기 잡고 계십시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경우의 수야, 얘들아. 2x2 4칸이 들어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를 깔아야 돼. 댐을 건설해야 돼. 수익률이 나요? 안 나겠지. 그럼 민간 자본은 거기다 투자를 안 할 거야. 아, 물론 이제 정경 유착을 해서 맥커리 같은 애들이 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건 아실 거고. 자, 다시 돌아올게. 자, 민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높은 데다 투자를 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민간 부분은 여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정부는 공공 부분은 어디에 투자를 해줘야 되겠어? 여기는 이미 얘네가 하고 있으니 굳이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해야 돼? 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 이 얘기야. 즉,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이미 누가 맡을 수 있으니까? 민간에서 투자해서 맡을 수가 있으니까. 야, 수익률이 낮다고 안 할 거야? 도로 누가 깔래? 철도 누가 깔래? 댐 건설 누가 할래? 그건 정부가 해줘야지. 공공 부분이니까 수익률이 낮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이런 얘기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렇다면 정답이 좀 더 쉽게 보일 거라는 거.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거 답 찾아봐. 5번이죠. 자, 45번 밑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저 표 그려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가급적 아래 표를 그려가지고 바로 5번 선지 연결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5번 밑에다가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표를 딱 그려. 그러면 이 표를 5번 선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는 거야. 이 능력이야.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래프가 됐든 표가 됐든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가 됐든 언어로 바꾸실 수 있고 그 언어를 다시 표나 그래프나 도구로 바꾸실 수가 있어. 그 능력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융복합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은 수학으로,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배우셨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연결이야. 중학교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3차 함수를 따로 배우셨다면 이제는 연결이야.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봐라 얘들아.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운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건 뭐였어? 삼각함수가 미분이지.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미분은 뭐야?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잖아. 맞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얘는 다시 또 어떻게 쪼개지고 있니? 평균 변화율은 언제 배운 거야? 1차 함수에서 배웠죠. 1차 함수의 기울기로 배웠지. 극한은 수열 배우고, 물론 이제 수열 배우고 수열이 극한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그냥 다항함수의 극한으로 배웠을 수 있는데 여기도 와야 되죠. 그럼 봐봐. 1차 함수 하려면 또 뭘 배웠어야 돼? 초딩 혹은 중1 때 정비례함수 배웠어야 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수학이 안 된다, 중학 수학이 비어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수학은 좀 더 실력이 탄탄해요. 수포자란 말 자체도 많이 없어졌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잼민이니까 얘만 배워야 돼. 잼민이니까 얘만 배워야 돼. 잼민이니까 얘만 배워야 돼.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 얘를 배운다는 거는 여기에 나온 것들이 통합이 돼서 여기서 하나가 융복합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국어지만 표 처리해놨죠. 국어지만 경우의 수 두 가지 처리해서 아, 여길 얘가 처리할 수 있다면 얘가 여길 처리해야 되는구나. 표 처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왔고 이쪽으로 와. 그러네.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투자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끝. 이해됐어? 이 느낌 잡으셔야 된다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국어에서 직접 성장이 펑 하고 일어나면서 훨씬 쉬워지고 제 수업 듣고 다른 과목 성적이 올랐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원래 국어는 도구 효과로서 그런 과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어디다 쓰겠어? 사회에다 쓰고 과학에다 쓸 거 아니야. 수학에도 쓸 거 아니야. 너희 미분 그릴 때, 미분 그래프 그릴 때 극대값, 극소값 표 그려서 분류하잖아.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표 그려서 분류하고 있잖아. 즉 뭐야? 그래프는 무한대의 점들을 갖고 있지만 그 무한대의 점들 중에 증가인 경우, 감소인 경우, 극대인 경우, 극소인 경우 표를 분류해서 처리해주고 있잖아. 경우의 수 분류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아까 그 그래프든 표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이거를 융복합적으로 연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합하는 유일한 과목이 사실은 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버티세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요. 글의 주제는 뭐였어? 사회적 할인율이죠. 자, 잘 들어야 돼. 핵심적인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은 두 글자 지읒지읒이야. 뭐야? 주제요. 자, 글의 주제가 이만큼이라고 했잖아. 이런 주제를 묻는 문제는 정답은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선지들이야. 일부만 다루는 거 오답이에요. 너무 옆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 오답이야. 너무 포괄적인 것도 오답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는 뭐야? 전체를 포괄해야 돼. 자,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글의 구성 원리를 통일성이라고도 하고 포괄성과 일관성이라고도 하거든. 이거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이론 잡을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작이라든지 이런 거 잡으면서 이론이 한번 잡히거든요. 자, 다시 봐 얘들아. 그러면 시장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몇 단락에서 도입됐을 뿐이야. 3단락의 일부 내용일 뿐이고 심지어 시장이자율을 비판하고 있었어. 그러면 너무 일부 내용이야. 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혀있는 선지인 거죠 얘는. 자, 2번 선지. 자본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거는 4단락이야. 마지막 5단락이었을 거야. 4단락이네. 4단락이야.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기엔 얘도 좁혀. 자, 3번 선지 봐. 그렇지. 사회적 할인율이 글의 주제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여기로의 인과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정답은 4번이죠. 사회적 할인율 어떻게 결정할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니? 그래서 주제 정답 역시나 4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를 여러분이 제대로 가공할 줄 안다면 주제가 펑 하고 보일 거고 그게 역시 정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는 것도 슬슬 깨닫게 되실 건데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은 복습하시고 보충 영상 보시고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스타트업 교재가 읽어보기 괜찮게 돼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귀찮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뭔가 잡히실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현장 수업으로 보고 읽어보시고 얘들아 공부도 감각 자극이야. 우리가 미각 빼고 다 쓰고 있는 거야. 제가 간식을 중간중간 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아마 미각까지도 자극을 했기 때문이겠지. 시각, 청각, 최소한 촉각 3개 쓰고 있어 현장 오면. 거기서 후각의 미각까지도 우리 오감 자극을 자극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현장이 좀 더 효율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고 자 46번 가서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이게 많이 헷갈렸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일단 기술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야. 지금 찬반으로 갈려있죠. 그럼 봐봐. 찬성의 근거가 A라면 반대의 근거는 뭐여야 되니?
나대여야 돼, 얘들아. 이해돼? 자, 그럼 잘 봐라.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요,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죠. 반대하는 애들이 근거를 뭐 썼대? 낮은 할인율을 썼대. 2번 선지 봐.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 찬성이야, 반대야? 개발하지 말자니까 반대지. 자, 집중하세요. 오늘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지 아주 간단한 기술을 드리고 있는 거야. 얘는 반대했지. 근거로 뭘 쓰고 있대? 높은 할인을 쓰고 있대. 끝났네. 정답 1, 2번 중에 하나네. 둘 다 반대인데 하나는 낮은 할인율, 하나는 높은 할인율이니까 논리가 모순이잖아. 맞죠? 3번 보면 답 나오겠지. 개발업체는 지금 뭐 하고 계셔? 당위성 확보, 찬성이야, 반대야? 얘네 찬성이에요. 찬성했는데 근거로 뭘 쓰고 있어? 할인율이 높대, 얘들아. 봐봐, 얘들아. 너희가 반대를 할 거야? 할인율이 낮대랑 동치명제가 뭐야? 찬성할 거면 할인율이 높아야지. 즉, 얘랑 얘가 논리가 같아요. 찬성할 때는 높고, 반대할 때는 낮고. 1번하고 3번이 같은 선지라고. 2번만 다른 선지라고. 정답은 하나잖아. 논리가 다른 2번이 정답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이 이해감 되신다면 이렇게 선지 간의 논리 관계만 가지고도 답을 낼 수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반대했어? 낮아야지. 찬성했어? 높아야지. 얘만 딴소리하고 있네? 정답 2번에는 끝.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구조 처리를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찬성했어? 할인율 낮아. 반대했어? 찬성했어? 할인율 높아. 찬성했어? 할인율 높아. 반대? 낮아. 찬성? 높아. 얘만 달라. 2번 끝. 이게 구조 처리로 답 내는 거라고. 힘내시고. 자, 그러면 이해도 시켜드릴게요. 이해도. 얘들아 봐봐. 자, 봐. 할인율이 높으면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많이 떨어져 버리죠. 맞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 환산 시에 많이 깎이잖아. 맞잖아. 할인율이 100%로 높아. 200억이 100억 돼 버리잖아. 할인율이 1%로 낮아. 101억이 100억 되잖아.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로 많이 깎인다니까. 이걸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주어 잡아. 할인율이 높다이면 미래 세대 이익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많이 떨어져 버린다요. 이해됐니? 즉, 이해는 안 되더라도 역시 구조로 처리해봐. 즉, 할인율이 높다, 미래 세대한테 손실이다. 할인율이 낮다, 미래 세대한테 이득이다지. 맞니? 자, 후손을 생각한다, 할인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으면 손실이 나니까 낮아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내용일치해서 2번이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헷갈렸던 거고. 맞니? 근데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뭘 중시한다?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야.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개발 말아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을 볼게. 얘네는 할인율을 높게 볼까, 낮게 볼까? 개발을 찬성하는 쪽. 봐봐. 할인율을 낮게 봐야 현재 가치가 고평가되잖아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야, 돈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야. 야, 이거 개발해서 우리 나중에 10조 벌 수 있어. 환산하니까 얼마인데? 100억? 누가 장사하니? 야, 우리 이거 10조짜리인데 이거 10년 뒤 10조짜리야. 야, 그거 현재 가치 환산은 얼마인데? 뭐 9.5조? 괜찮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야? 개발을 찬성하려면 할인율을 낮게 측정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가 되게 크도록 계산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네, 이득을 많이 보네, 찬성해야지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니? 그런데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뭐라고 해야 돼? 할인율을 높여버려야 그 현재 가치 환산은 얼마 안 되네, 개발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이득도 못 보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대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할인율을 높아서 별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내용을 여기까지 이해하고 보면 2번이 나오는데 내용 이해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만 내용 일치로 푸니까 후손 할인율 뭐 높다 낮다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걸 잡아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구조 처리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얘들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풀어나가셨어야 되면 이거야. 1번 선지는 뭐 했어? 반대했어. 자, 반대의 근거는 뭐야? 할인율이 낮다야.
자, 3번 선지는 뭐 했어? 찬성했어, 얘들아. 그러면 얘 논리가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거는 할인율이 높다야. 그런데 2번만 지금 달라. 2번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대했어. 그럼 반대했는데 근거가 지금 어떻게 돼? 1번과 다르죠. 위로 갔잖아. 그럼 2번만 지금 논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잡아주셔서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운 접근 방법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자꾸 뭐 구조 처리하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 이해가 안 돼도 답을 뚫어낼 수 있는 기술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조 처리랑 내용 이해가 상호보완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용 이해 쪽에서만 하니까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구조 처리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얻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배경식적인 측면도 여러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 느낌으로 가실 거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